이번 시간에는 우리 삼위인국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그리워할 사자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미인 아름다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제 정철이 쓴 가사 작품이죠. 요 작품 뭐예요? 가사예요. 이 가사라는 장르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삼위인국 내용 파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위인국은 가사 작품입니다. 가사는 언제 처음 발생해요? 고려 말에 처음 발생하죠. 뭐의 세태로부터? 경기체가의 세태로부터. 그래서 경기체가와 가사는 공통적으로 무슨 갈래이다? 교술갈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교술갈래 인 것은 왜 교술갈래냐? 서정갈래가 아니고 교술갈래인 이유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사는 경기체가 더불어 교술갈래인데 고려 말의 경기체가는 그때만 향유되다가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체가는 향락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현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교술갈래인 가사와 고려 말의 경기체가는요. 자, 형식상 운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교술갈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교술갈래인 가사는 산문과 운문의 중간 장르이다. 그래서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사는 경기체가가 쇠퇴하면서 뭐가 새로 등장해요? 시조가 등장하죠. 시조 등장 이후에 바로 등장한 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시조의 형식상 특징을 계승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의미상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었죠. 그러면 시조는 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향가의 영향을 받았죠. 19체 향가는 사구, 2구에서 기, 서, 결이라는 내용상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시조가 계승했고 또 향가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했는데 낙구의 첫 음보가 뭐예요? 감탄사로 시작하는데 이것 또한 시조 종장 첫 음보의 감탄사로 계승이 되었고요. 이러한 형식상 특성을 가사도 그대로 전달받아 의미상 내용 구성이 3단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사에서는 처음 단계를 서사, 중간 단계를 본사, 마지막 단계를 결사라고 하고 결사 중에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한 줄을 뭐라고 하냐면 이에도 향가와 마찬가지로 낙구라고 합니다. 결사, 낙구라고 해요. 이 낙구의 첫 음보는 몇 음절? 3음절인데 이것은 시조가 처음에 향가의 영향을 받아 감탄사로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서 3음절 종장 첫 음보는 3음절로 뭐예요? 고정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계승한 게 가사 낙구의 3음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사는 형식상으로 이렇게 시조의 종장의 음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장의 음수율이 3, 5, 4, 3으로 고정이 됐어요. 정형시인 시조는요. 자, 향가도 역시 최초의 정형시라고 했고요. 그런데 가사는 정형시가 아닙니다. 왜? 시조가 장형화되어서 뭐 어떤 것은 129구 관동별곡의 경우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사는 시조의 장형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음보라는 것은 시조를 계승한 것인데요. 사음보이면서 시조의 장형화, 즉 연속체이다. 사음보의 연속체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3543 시조 종장의 음수율을 그대로 가사의 마지막 줄 낙구가 계승했다면 뭐라고 하냐면 정격가사라고 해요. 정격가사라고 하고요.
그것을 3543의 음수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만약에 3, 8, 5, 3 혹은 4라고 하면 변격가사라고 합니다. 그럼 변격가사는 정격가사와 구분되는 점이 3543에서 만약에 543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가 되면 정격가사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 2를 벗어났다 그러면 얘는 8은 벗어난 거죠. 그러면 변격가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격가사든 변격가사든 낙구의 첫 음보는 뭐야? 3음절로 고정이 되었다. 시조의 종장 첫 음보도 3음절 혹은 감탄사로 고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다 모두 향가의 형식상 낙구의 첫 음보가 감탄사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계승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사의 특성 세 번째는 뭐냐면 향유계층이 조선 초기에는 뭐다? 사대부였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들어것은 이 향유계층이 확대되어서 규방가사 즉 아녀자들 사대부의 아녀자들도 부르게 되었고 평민계층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내용도 조선 전기는 사대부 계층만이 향유했기 때문에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예를 들면 충신연주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니까 유교적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자연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풍류적인 노래, 자연친화의 내용만이 조선 전기에 이루어졌다면 조선 후기에 가서는 향유층이 규방이나 평민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적인 내용을 다뤘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인간 본성, 사랑과 슬픔, 사랑과 이별의 슬픔. 그 다음에 삶의 고달픔. 이런 거, 시집살이의 애환, 이런 거 다루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사대부들은 정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대부들 역시 실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노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규방가사는 다른 말로 내방가사, 여류가사라는 말로도 표현으로도 쓰인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봐야 할 것이 표현상 특징인데 표현상 가사는요. 서리법과 대구법, 비유법은 당연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어와 역설은 쓰이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가사작품 대표작으로는 뭐가 있죠? 최초의 가사 상춘곡, 면항정가, 만분가, 그 다음에 성산별곡, 관서별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 삼인곡, 송미인곡 등이 있는데 또 후기 가사로는 규원가 있고 연행가, 일동장유가, 고공가 여러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 조선 전기 가사 중에서 서포 김만중이 말하기를 삼이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은 한글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지은 가사문학이 많았기 때문이요. 가사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문학들이 그렇죠. 한자로 창작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자로 창작된 한시문학보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표현한 삼이인곡과 송미인곡 그리고 관동별곡을 극찬하게 되는데요. 삼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을 왜냐하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담겨 있고 천박함이 없는 것이 바로 삼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이다. 반면에 자기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흉내낸 한자로 지은 시가문학은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포 김만중이 한 말이었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삼위인곡, 관동별곡, 송미인곡 중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살린 것은 송미인곡입니다. 송미인곡은 한자로 된 말이었고 거의가 순우리말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송미인곡이 가장 쉽겠죠. 그 다음 삼위인곡, 그 다음 관동별곡. 그래서 순우리말을 가장 잘 살린 것은 첫째 삼위인곡, 둘째 송미인곡, 셋째 관동별곡이 되겠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한자를 셋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관동별곡, 그 다음에 삼위인곡, 그 다음에 송미인곡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삼위인곡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삼위인곡은 가사 문학이니까 내용상 3단 구성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서사, 본사, 결사의 구성을 취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서사는 인과의 인연과, 그죠? 이 인연은 하늘이 주신 인연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별 후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본사는 계절에 따라 느끼는 임을 향한 그리움과 그 계절에 따라 임에게 보내고 싶은 소재가 등장하여서 임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고요. 결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어서도 임을 따르고자 하는 화자의 충정이 나와요.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시를 지은 작가는 누구예요? 정철이라는 신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철이라는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라고 쓴다면 뭐가 떨어지나요? 보편성이 떨어져요. 보편성이 떨어지면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자를 여성으로 치환해요. 그래서 여성 화자를 등장시키는 거죠.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작품의 내용을 여성 화자로 설정함으로 인하여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절절하게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삼위인곡을 지은 다음에 정철이 이제 당대 임금인 선조에게 삼위인곡을 지어 바쳤다기보다는 지었는데 이것이 노래로 불려지면서 이제 선조에게 전해졌겠죠. 하지만 이 삼위인곡에서 임에 대한 원망, 즉 임금에 대한 원망하는 부분이 한 소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였어요? 임금 선조께서 이 유배지에 있는 유배가에 있는 정철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삼위인곡의 속편인 송미인곡을 짓게 되죠. 그래서 송미인곡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했어요? 임금이 선조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관동별곡을 짓게 되는 거예요. 관동별곡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즉 뭐로 임명되었어요? 강원도 지방의 관찰소로 임명이 되어서 신나는 마음과 더불어 관찰사를 여행하면서 지은 감회를 적은 그 가사작품 관동별곡이죠.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삼위인곡은 뭐야? 혼자 이야기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독백체인데 반하여 송미인곡은 대화체예요. 그래서 감녀와 을녀가 등장하죠. 그래서 감녀는 을녀에게 계속 말을 시키고 위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감녀 역시 그죠? 을녀는 이제 중심 화자가 되는 건데 감녀, 을녀 모두 화자의 대리인인 거죠. 그래서 정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대화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위인곡에서 임을 향해 임을 그리워하면서 임에게 보내고 싶은 소재가 사계절에 따라 나오죠. 그래서 자, 삼위인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시상이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속미인국은 대화체로 전개되면서 이 중심하자인 을려가 임의 소식을 듣고자 장소를 이동해요. 그래서 장소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삼위인국과 속미인국 마지막 부분에 둘 다 화자의 분신이 나와요. 나는 차라리 임을 지금 만날 수 없으니까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다 하면서 삼위인국에서는 범나비가 되어서 님에게 가고 싶다 라고 말하고요. 속미인국은 중심하자인 을려가 달이 되어서 임을 만나고 싶다, 임을 비추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감녀가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구준비나 되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범나비나 달, 구준비는 모두 화자의 분신으로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을 담은 소재이죠. 그런데 범나비가 더 적극적인지 달과 구준비가 더 적극적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이 범나비, 달, 구준비로 비교해 본다면 뭐가 가장 적극적으로 임에게 다가설 수 있는 소재입니까? 바로 구준비가 될 거예요. 구준비는 임의 옷에 바로 그죠? 내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가장 적극적인 소재이고요. 그 다음 세 개를 비교하자면 범나비는 이 향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앉는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그 적극적인 거고, 달은 멀리서 비춰주니까 소극적인 소재가 될 거예요. 달은.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이 되는 거죠. 멀리서 비추면서 님을 밝게 해주니까요. 요거 비교하시면 되고, 하지만 범나비랑 달을 비교하자면 범나비가 더 적극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비교해야 할 것은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삼위인국에서는요, 산과 구름이 험해서 님의 소식을 알 수가 없고, 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옷을 지었는데 산과 구름이 험해서 보낼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삼위인국에서는 산과 구름이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본사 여름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속미인국에서는 구름과 안개가 험해서, 그리고 바람과 물결이 세서, 그 다음에 오련된 개성은 뭐예요? 닭소리. 내가 화자가 지금 잠깐 꿈에서 님을 만났는데요. 개성 때문에 꿈을 깼거든요. 그래서 오련된 개성, 닭소리 때문에 임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삼위인국에서는 산과 구름이고요. 속미인국에서는 5가지 바람과 물결, 구름, 안개, 오련된 개성까지 나옵니다. 이게 삼위인국과 속미인국의 차이점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될 거고, 이제는 본문에서 내용 파악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은요, 여러분이 현대어로 직역할 수만 있으면 쉽습니다. 현대어로 직역만 할 수 있으면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현대어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것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나머지는 그로 인해서 이제 다 추론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비교한 거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삼기다가 뭐예요? 생기다, 태어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쫓아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님과의 인연은 뭐야? 절대적이야. 이거는 운명이야. 인과의 인연은 운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한보 연속체 보이죠? 한생연분이다, 천생연분이다, 하늘 모를 일이런가. 서리법을 통해서 하늘도 우리의 인연을 안다. 우리의 인연은 하늘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과 인연의 절대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네요. 나 하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계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노여 전혀 없다. 이건 뭐예요? 언제 모습입니까? 현재는 이미 인과 헤어진 상태이고요. 여기는 지금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입니다. 여기서부터 과거예요.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노여 없다. 전혀 없다. 내 마음, 내 사랑을 비교할 때가 없었어.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리고 날 괴다가 뭐요? 님이 날 사랑해 주는 것이. 평생에 원하오되 한대 여자 하였더니 이게 뭐요? 평생 함께 려다 살자 하였더니 이게 뭐요?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죠. 임과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것이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에요.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는고 늙어야 무슨 일로 외로워졌는가 외로워져서 그리워하는가 이게 현재의 모습이고 여기까지가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뭐가 대조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그리워하는가 서리법을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 강조한 거. 그래서 가사니까 서리법, 대구법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달라. 엊그제 님을 매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광한전은 옥황상제 가 사는 공간이죠. 그런데 실제로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을 말한 게 아니고 엊그제 님을 매시던 공간이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궁궐, 그죠? 임과 함께 했던 시간 혹은 임금을 모셨던 곳, 현재 임금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엊그제 임을 모시면서 광안전에 올라섰는데 그 덕에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 하계는 화자의 어디가 돼요? 유배지가 되는 거예요. 예, 내려왔어요. 그래서 광한전은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이고 화자가 있는 곳은 여기 현실 세계 어디 유배지예요. 그러니까 이 광한전에 어떤 사상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도교 사상, 신선이 사는 곳이니까요. 도교 사상 나타나 있고요. 광한전은 임과 함께 있던 곳이고 하계는 임과 헤어져 그리워하는 공간이므로 뭐야?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죠. 그 다음 올 적에 빗은 머리 허트러진 지 3년이다. 그러니까 허트러진 지 올 때 빗었는데 3년이 지나도 안 빗었어.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유배 온 지 몇 년이라고요? 3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네요. 다음 단락 연집은 있지만 누굴 위하여 예쁘게 하겠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연지부는 어떤 소재예요? 화자가 여성 화자구나 를 알려주는 소재가 되겠네요. 누굴 위하여 예쁘게 하겠는가 또 서리법 마음에 맺힌 시름 마음에 맺힌 걱정이 첩첩이 쌓여 있어. 마음에 맺힌 시름, 걱정이 쌓여있대요. 시름, 걱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 관념인데 쌓여있다고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진난이 한숨이여 진난이 눈물이라 무슨 법? 대구법이 사용되었네요. 대구법 비슷한 문장 구조를 연달아 반복한 거죠. 자, 그런데 보면 도치법도 사용되었습니다. 한숨을 짓다, 눈물이 떨어지다. 이렇게 도치되어야 맞는 문장 표현이니까 도치법도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구절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또 대구법만 나타났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름은 끝이 없다. 대조도 있네요. 대조. 인생은 한계가 있고 시름은 끝이 없다. 라고 했으니까요. 대조법도 사용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구나. 물 흐르는 듯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도 사용되었네요. 그 다음 염낭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염낭은 뭐냐면 염은 더울 염자예요. 량은 추울 량자입니다. 그래서 더위와 추위는 때를 알아
가고 온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세월의 흐름. 시간은 참 빠르구나. 염당의 때를 알아 가는 듯. 또 역시 직유법이 있고 가자마자 또 오는구나.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를 표현한 거예요.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시자. 이게 바로 느낄 일도 매우 많다. 하다가 뭐요?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흐느끼는 일도 많기도 많구나. 화자의 정서가 나타난 부분이죠. 직접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 화자의 궁극적 소망 뭐라고요? 님과 함께 하는 것. 평생의 원하오디 한대 여자 하였더니 여기 화자의 궁극적 소망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부분 듣거니 보거니 느끼는 일도 많기도 많구나.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온 부분이라서 여기까지가 지금 서사거든요. 그래서 서사의 지배적 정서는 화자의 정서 흐느끼는 일이 많기도 많다는 것. 화자의 궁극적 소망 뭐라고요? 평상에 원한 것은 임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사의 내용이 뭐라고요? 인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괴로움이다. 여기까지 서사였어요. 자, 그러면 본사로 들어갑니다. 본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맨 첫 부분에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는 시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님에게 각 계절마다 보내고 싶은 소재가 나와요. 그러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소재와 님에게 뭘 보내고 싶은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동풍이 본사 1입니다. 본사 1은 뭐예요? 봄이 되겠어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동풍이 건듯 불어.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동풍은 계절감을 보여주는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듯 불어, 살짝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적설, 쌓인 눈을 흐트러트리니, 그러니까 봄이 되었다는 얘기죠. 창밖에 심금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자, 그래서 초봄이 되어서 창밖에 매화를 심었는데 매화가 폈어. 그래서 매화도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시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매화는 우리가 관습적 상징으로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대나무, 소나무까지 해서 뭐요? 지조와 절개, 충성스러운 신하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화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인고? 그래서 가뜩이나 냉담하다, 차가워요. 왜 차가웁니까? 왜 차가워요? 현재 화자의 심리죠. 냉담하다는 화자의 심리예요. 화자의 정서예요. 아주 차가워요.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 이유는 님과 헤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화자의 심리가 좋지 않아 쓸쓸하고 외로운데 암향은 무슨 일인가? 암향은 은은한 향기. 뭐의 향기예요? 매화의 향기죠. 따라서 매화와 암향은 화자의 충성심 혹은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시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자는 지금 냉담해요. 매우 차가워요. 그런데 암향이 있어요. 그래서 암향은 그윽한 향기니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냉담과 암향은 대조적 시어가 되겠다. 혹은 대비적 시어가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황혼의 달이 쫓아 벼맡에 배치니,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벼맡에 배치니,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방 안에서 여기서 벼가 뭐냐면 베개예요. 베개. 베개맡에 비치니, 화자가 방에서 지금 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이게 베개예요. 그런데 저 창밖에서 뭐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달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화자가 방 안에 혼자 누워 있는데 베개맡으로 창가에서 달이 비추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서 달과 해, 그 다음에 북두칠성 하늘에 떠 있으면서
온 세상을 비추고 유일한 존재 이런 것들은 다 뭘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 관동변경 별곡에서도 배웠죠? 임금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달 역시 뭘 상징한다? 임금님, 선조 임금님이 보이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벼마태 벼쳤으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봐요. 님이 바로 뭐야? 이 달을 뭘로 본 거죠? 임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혼자 누워있는데 달이 비쳤어. 그래서 그 달을 보고 저거 임금님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자, 저 매화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그래서 달을 보니까 이미 연상이 되었고 임을 생각하니까 충성심이 다시 울끈 솟았어요. 불끈 솟았어요. 그래서 매화는 충성심. 그래서 달을 보니까 저 매화를 보내고 싶어.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에 님에게 보내고 싶은 선물은 바로 매화. 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매화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맞죠. 자신 대신에 님에게 보내고 싶은 선물이니까 분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 매화를 보내면 임금께서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매화죠. 매화 화자 자신이에요. 화자 자신. 매화 화자 자신을 보고 어떻다 여길까? 라고 뭐 하고 있어요?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님이 자신을 반길 거라는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의구심의 표현이다. 걱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사 중에서 봄이 끝났습니다. 자,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 뭐 있었어요? 매화. 그 다음에 동풍이 있었어요. 그리고 봄에 화자가 보내고 싶은, 님에게 보내고 싶은 소재는 뭐였나요? 매화였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본사 두 번째,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자, 본사 결사 조금 남았습니다. 자,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꽃 지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다. 그래서 녹음은 뭐야? 짙은 푸르름이니까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시어다.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것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자의 정서가 어떻다? 쓸쓸하다, 외롭다. 요것이 더 중요합니다. 쓸쓸함, 외로움.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나위가 적막하다. 나위라는 것은 비단 장막이고요. 수막은 수놓은 장막이거든요. 그런데 화자는 지금 유배지에 있는데 비단 장막이나 수놓은 장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장법이고요. 과장법 혹은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게 표현했어. 그래서 미화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 안의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비단 장막이 뭐하다? 적막하다. 이게 화자의 정서. 그 다음에 수막이 비어있다. 외로움. 쓸쓸하고 외롭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뒀다. 그러니까 부용이 뭐냐면 용이 연꽃이거든요. 그래서 연꽃무늬 부용이 연꽃이에요. 연꽃무늬 장막을 걷어놓고 공작무늬 장막을 둘렀다. 그러니까 뭐야? 인테리어를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여기에 표현법, 대구법은 쓰였고, 그죠? 그냥 인테리어를 바꿨어. 왜? 너무 지루해서. 화자의 정서는 여기서 뭐예요? 지루함이에요. 왜 지루해요? 혼자 있으니까요. 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 그다음 가뜩 시름한데 날은 어찌 기두덩고. 무슨 소리예요? 가뜩이나 시름이 하다 많다요. 가뜩이나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얼마나 긴가. 그러니까 여름에는 기니까. 그래서 화자의 정사는 뭐라고 해? 정서는 지루함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선 풀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루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날이 너무 길고 지루해서 이제 뭔가를 해요.
뭐를 하냐 이것을 합니다. 원앙금을 보여놓고 오색선을 풀어내어 금자의 견화에 있어 님의 옷을 지었어요. 왜요? 너무 지레해서 님의 옷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화자가 누구에게 님에게 보내고 싶은 선물하고 싶은 소재가 바로 옷이 되겠어요. 봄에는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매화. 원앙금은 뭐냐면 원앙무늬 비단을 잘라놓고 보여내요. 잘라내서 오색선으로 오색선을 풀어서 그러니까 실의 색깔이 5가지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금자로 재단하여 금으로 된 자로 재단하여 님의 옷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뭐야? 재료도 좋고 재료가 다 좋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재료가 엄청 좋아. 명품이야, 명품. 그냥 명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품은커니야. 수품은 뭐야? 솜씨예요. 솜씨. 솜씨. 커니와는 뭐야? 외워두세요. 커니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죠? 물론이고 격식. 또 갖추었구나. 제도가 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명품이야. 이 옷 명품. 정말 비싼 거야. 산호소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자 지게가 뭔지 알죠? 이렇게 물건을 지고 갈 때 쓰는 그 도구예요. 지게 위에 산호수 지게 위에 좋은 지게 위에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배곡함에 뭘 담아뒀어요? 이 옷을 담아두고 그러니까 함이 뭐야? 상자인데 백옥으로 만든 상자. 이것도 상자도 명품이야.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옷을 지어서 님을 계신데 바라봤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님에게 선물하고 싶은 소재가 나열됐는데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왜 못 보냈냐?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을시고 그래서 머흐다가 무슨 뜻이에요? 험하다. 산과 구름이 험하기도 험하구나. 그래서 보냈다 못 보냈다? 못 보냈다. 천만리길에 뉘라셔 찾아갈 곳 산과 구름이 너무도 험해서 누구라도 뭐예요? 찾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못 보냈어요. 그쵸? 그래서 산과 구름은 뭐라고요? 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뭐예요? 장애물. 왜냐하면 내가 옷을 지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보낼 수가 있어? 없어? 못 보내. 보내려면 자신이 가야 되잖아요. 화자가. 그런데 못 간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산과 구름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네 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니거든 만약 내가 간다면 열어두고 누가 임께서 문을 열어주고 나인가 반기실까? 뭐요? 너구나 하고 반기실까? 모르겠다는 거죠. 아까 봄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의구심. 그래서 믿음이 없었어요. 님이 나를 반길 거라는 믿음이 없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름에서도 나라고 정말 반겨주실까 의심. 그죠? 의심하죠? 염려, 걱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재회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 재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 포인트였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거 이거예요. 봐봐요. 천만리길이 누구라도 찾아가지 못할 것이다. 서리법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천만리길은 실제 거리가 아니고 뭐예요?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이에요.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봤습니까? 여름 봤습니다. 여름. 자, 여름은 뭘 보내고 싶어요? 옷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장애물, 산과 구름이 있어서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가더라도 님은 나를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
봄 계절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봄에서는 뭐 보내고 싶어? 매화를 보내고 싶어. 근데 님이 나를 반기실지 모르겠어. 여름에는 옷을 보내고 싶어. 내가 너무 지루해서 인테리어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해서 이미에게 보낼 옷도 지었어. 그런데 이 옷을 굉장히 명품으로 지었거든. 솜씨도 좋고 격식도 매우 좋아. 그런데 내가 이걸 만약에 보내더라도 님이 나를 반기실지는 모르겠어. 의구심 드러났다. 자, 이제 가을로 넘어갑니다.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가 울며 가는구나. 자,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울어낼제. 지금 우리 가을로 넘어왔습니다. 가을입니다. 자, 하룻밤 서리가 내렸어. 그러니까 이 서리 김은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시어네요. 기러기가 울고 간대. 실제 기러기가 울고 가는 게 아니고 화자가 울고 있는 것이니까 감정이입이고요. 위로에 혼자 올라. 위로는 뭐예요? 위험한 누각,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갔어요. 수정염을 걷었대요. 수정염은 뭐냐면 수정으로 만든 발 커튼이거든요. 수정으로 만든 커튼인데 실제 수정으로 커튼을 만들었겠어요. 여기 지금 산인데 그러니까 미화법이 쓰인 거죠. 미화법이 쓰였고요. 실제로는 아마 나뭇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나무숲을 이렇게 헤쳐 본 거죠. 그죠? 헤쳐 보니까 동산에 달이 나고 동산이 달을 떴어요. 달이 뜨고 북극에 별이 배니 그러니까 달도 보고 별도 봤어. 여기서 달과 별은 누굴 상징한다고? 임금을 상징해. 자, 동산에 올라가서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달도 보고 뭘도 봤어요? 별도 봤어요. 보이니 님인가 반기시니 눈물이 절로 난다. 그러니까 달과 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높은 두각에 올라가서 달과 별을 보니 임금이 생각났어. 그래서 임에게 보내고 싶은 소재에 청광이 나옵니다. 청광은 밝은 빛 혹은 푸른 빛 혹은 달빛 다 됩니다. 달빛을 피워내요. 지어 짜서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라고 해서 누가 계신 곳이요? 임금이 계신 곳에 뭘 보내고 싶대요? 봐줘요. 임금 계신 곳에 청광을 보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청광은 밝은 빛, 달빛인데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추상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인데 보내고 싶다 였으니까 추상의 구체화 표현이 여기 지금 3인국에 3개가 나요. 우리 지금 2개 봤어요. 맨 처음에 서사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있다. 여기 하나 나왔고 지금 청광을 지어내요.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 2번째 나온 거예요. 추상의 구체화. 그 다음 누 위에 걸어두고 누가? 임께서 이게 생략된 거죠. 임금께서 높은 누각 위에 걸어서 두고 연철한 거죠. 걸어두고 팔황에 다 비치게 하고 싶어. 팔황은 온 세상이거든요. 누가? 임께서 온 세상을 다 비춘다. 다른 말로 의역하면 뭐예요? 선정을 베풀기를 소망해. 누가요? 임금께서. 화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화자는 뭐예요? 청광, 밝은 빛을 보내주는 것으로 끝나. 그러면 그 밝은 빛을 받아서 임께서 선정을 베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세요. 관동별곡에서는 자신이 선정을 베풀 것을 다짐하지만 여기 삼위인국에서는 임께서 선정을 베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군곡은 뭐냐면 깊은 골짜기, 깊은 산의 위험한 골짜기요. 깊은 산, 위험한 골짜기 뜻은 요거고, 그러면 심상군곡은 뭘 의미하느냐? 그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바로 화자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혼란스러운 조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힘들게 살고 있는 백성들
점낫 뭐냐면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왜요? 내가 청광을 보낼 거니까 그 청광을 님께서 비추어서 온 세상을 대낮같이 밝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선정을 베풀기를 소망해. 누가? 화자가 아니고 임금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봄에 임에게 보내고 싶은 소재 매화, 그런데 의구심이 들었고, 여름에 보내고 싶은 소재 옷, 그런데 의구심이 들었고, 가을에 보내고 싶은 소재 청광, 추상의 구체화요. 그래서 청광을 붙일 테니 임께서 온 세상을 심산궁국을 팔황을 대낮같이 환하게 베풀어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소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자, 그럼 겨울로 가봅시다. 건곤이 폐색하여 온 세상이 폐색하여 얼어붙어. 왜 얼어붙었어요? 겨울이니까요. 백설이 한 빛인데 백설로 가득한데, 그래서 여기서 백설이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시어이고요. 백설 온 세상이 온통 흰 빛인데, 그죠? 사람커니야 물론이고 나는 새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쳐있다. 보이지 않는다. 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더 외롭겠죠. 왜? 밤이 너무 길잖아요. 그쵸? 그리고 온 세상이 이제 백설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그쵸?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위가 아주 심하겠죠. 그래서 화자는 이 추위에 님금이 우리 임께서 잘 계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샹남반도 치옴이 이렇거든. 이렇게 추운데 치옴이 이렇게 추운데, 화자가 있는 곳은 이 유배지는 남쪽이죠. 그래서 이 남쪽은 그래도 북쪽에 비해서 따뜻해요. 북쪽 임금은 여기 있잖아요. 아니요, 여기 있겠죠. 그러면 더 추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임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쇼샹남반은 유배지를 말하는 걸 거고요. 그죠? 화자가 있는 곳 유배지도 추움이 이렇거든. 옥루고처는 뭐야? 바로 임금이 계신 궁궐이 될 거예요. 옥루고처야 더욱 일러 무슨 말이 서리법, 정말 추울 것이다 라는 강조. 그래서 화자는 임금에게 뭘 보내고 싶어요? 양춘은 뭐예요? 따뜻한 햇살을 붙여내요. 보내요.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죠. 보이고죠 라고 했으니까 양춘, 그래서 겨울에 임에게 보내고 싶은 소재였어요. 자, 복습. 봄에 보내고 싶은 소재가 매화, 여름에 보내고 싶은 소재가 옷, 명품으로 만든 옷, 가을에 보내고 싶은 소재가 청광, 그 다음에 겨울에 보내고 싶은 소재가 양춘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매화를 보내서 나의 충성심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고, 여름에는 옷을 보내고 싶은데 봄과 여름에 보내면 이미 나를 반기실까 의구심을 보였고, 가을에 청광 밝은 빛 달빛을 보내서 임금께서 뭐하기를 선정하기를 기원했고, 겨울에는 양춘을 보내서 임금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청광과 달빛은 공통적으로 추상관념의 구체화가 쓰였네. 양춘, 이 따뜻한 햇살을 보낼 수가 없죠. 청광 밝은 빛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가 총 3번 쓰인다 그러는데 3번 다 나왔어요. 자, 맨 처음 서사에서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였다라는 곳에서 추상의 구체화 한 번, 두 번째 청광을 보내고 싶다 두 번, 양춘을 붙여내고 싶다 3번 나왔습니다.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그런데 모첨 초가집 첨화예요.
비친 해를 그냥 내 집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어. 옥루 임금에 계신 누각이요. 임금에 계신 곳. 홍상에 님이 차고 치수를 반만 걷어. 자, 홍상은 뭡니까? 붉은 치마예요. 붉은 치마를 이렇게 여미고 님이 차고 여미고 치수 옷소매를 반만 걷어서 그래서 여기서 홍상은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는 소재예요. 우리 서사 부분에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는 소재 나왔어요. 뭐였죠? 연지분과 함께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는 소재였다. 걷어 일모수죽은 뭐냐면 해질 무렵 대나무 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뭐야? 저녁이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 저녁에 행가림은 뭐야? 걱정이 하도 할자 많기도 많구나. 다른 해 자른 해, 스웨디어, 짧은 해요. 짧은 해, 겨울이니까 해가 짧죠. 긴 밤을 고쳐 앉아, 긴 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네요. 시간의 흐름 나타나 있어요. 일모수주 저녁에서 긴 밤. 시간의 흐름 보이고요. 고쳐 앉아, 그러니까 바르게 앉아 청동 거른 곁에, 그러니까 청동은 등이죠, 등. 형광등 이런 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호롱불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곁에 견공후 놓아두고, 견공후는 악기예요. 전공후라는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고 비교시니 턱을 받쳐 들고 턱을 받치고 비스듬히 앉았는데 앙금도 차도 찰싸 이 밤은 언제 살고 앙금은 비단 그죠? 비단 이불입니다. 워낙 무늬가 새겨져 있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앙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자의 정서가 뭐다? 차다. 그러니까 외롭다. 화자의 정서가 외롭다. 이 밤은 언제 살 거나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우리 본사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보내고 싶은 소재였고요. 화자의 정서 위주로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결사가 남았네요. 결사 마무리예요. 결사 봅시다. 자, 결사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하루는 12때가 있고 한 달은 30날이 있죠. 그런데 적은 더 생각하지 말자. 잠깐이라도 누구를 임을 생각하지 말자. 이슬은 잊고자 하는 이 걱정 잊고 싶은데 마음에 맺혀 있어. 뭐가? 임을 보고 싶은 그리움이 맺혀 있어. 골수 뼈에 새겨 있어. 그리움이 아주 심각해. 편작이 열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 고치겠어?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편작은 중국의 명의예요. 아무리 그죠? 명의가 와도 내 병은 못 고칠 거야. 왜 그래요? 내 병은 상사병이니까 임을 만나야 고칠 수 있는 거죠. 상사병이기 때문에 님을 그리워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작은 모든 명의를 대표하는 대유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편작은 중국 이야기에 나오는 거라서 고사인용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어와 내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내병이 누구 탓이래요? 님의 게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 3인곡은 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이게 중요하네요. 그런데 송미인곡은 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거. 그런데 작품 전반적으로 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기 딱 일부분에서만 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차라리 시어디다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죽어서 뭐가 싶어요? 범나비가 되고 싶어서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 찾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범나비가 되고 싶구나.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그죠? 꽃의 향기가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기고 싶어 나의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그래서 계속 님에 대해 님이 나를 반기실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결사까지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님이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아가고자 한다. 여기 맞아? 낙구예요. 그 가사의 마지막 부분 글자 수가 3753이에요. 그래서 3543에서 벗어났죠. 여기 7 부분이요. 그래서 얘는 변격 가사입니다. 자, 낙구가 3543이어야지 뭐야? 전격 가사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뭐 봤죠? 3인곡 봤어요. 3인곡은 송미인곡과 비교하는 거 아까 처음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보내고 싶은 소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자는 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어요. 재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보내고 싶은 소재와 화자의 정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각 계절마다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하나 혹은 두 개씩 나온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이 뭐냐. 이것과 연관된 작품을 해야 되는데, 자, 연관된 작품 뭐가 있어요? 정과정 해야 되고, 또, 님의 침묵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관된 작품. 정과정과 그 다음에 님의 침묵까지 하고요. 이 파일 끊고 다음 파일에서 송미인국과 나머지 연관작품 하도록 할게요. 자, 정과정을 보시다. 정과정은 갈래가 뭐냐면 고려가요인데 향각의 여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가를 계승한 여요 고려가요라는 뜻인데 정과정이 왜 3인국과 연관작품이냐면 정과정은 최초의 유배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에 지은 최초의 유배 문학이에요. 자, 정과정은 향각의 여유라고 했죠. 향가를 개송한 최초의 그러니까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에요. 그래서 향가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뭐죠? 의미상 3단 구성 여기까지 기, 그 다음에 서, 결 3단 구성이 있고 낙구의 첫 음보가 아소라고 해서 감탄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향가를 개성한 것인데 19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가요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보는 거고요. 얘는 최초의 뭐라고요? 유배문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배 가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님이 임금께서 자신을 불러주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삼인곡, 송민곡과 마찬가지로 화자를 여성으로 치어나서 님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독자들의 공감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의 감정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유배 가서 자신은 잘못 없다고 적극적으로 이제 님에게 호소하는 작품이 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님이 나를 설마 잊으셨습니까? 라면서 재회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님의 감정에 대한 의구심은 3인국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님을 그리사와 운이 나니 그러니까 뭐야? 내가 님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으니 내가 님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으니 산의 접동새와 난 이스타요이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접동새와 나는 어떤 관계? 동병상련의 관계이다. 같이 뭐야? 님을 그리워서 울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접동새에 감정이입이 있는 거죠. 접동새와 나는 동일시되는 대상인 거예요. 동일시의 대상이면서 감정이입도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접동사. 자, 아니시며 거칠으신들. 아니시면 뭐야? 내가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며 거칠으신들. 거짓말이라는 것을, 뭐가 거짓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누명, 모함을 받고 유배해 왔거든요. 화자의 현재 상황은 그래요. 화자가 잘못, 그러니까 이제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써서 유배해 왔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시예요. 아니시며 거칠으신 것을 감탄사니까 해석 안 하고, 그죠? 아니고 거짓말이란 것을 잔월효성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잔월효성은 자신의 결백을 아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잔월효성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이니까요. 그냥 천지신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모함이라는 것은 천지신명은 알 거야. 넋이라도 님은 한데 내져라 이게 뭐야? 화자의 궁극적 소망인 거죠. 그죠? 여기 삼위인곡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게 화자의 궁극적 소망인 거죠. 화자의 소망. 님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 그런데 밑에 소망이 하나 더 나와요. 뭐예요? 아소니마 도람 도람이 다시 들으시어, 내 말을 들어서 괴오쇼셔 사랑해 주세요라고 소망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벽이시더니, 그 다음에 고려가요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라는 뭐야? 여음구가 등장하죠. 그래서 고려가요로 볼 수 있는 이유 뭐라고요? 여음구가 있다. 여음구 남는 구절이면서 흥을 돋우는 구절인 거죠. 그 다음에 벽이시더니 모함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잘못도 지금 뭐야? 강조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천만 없습니다. 자신의 지금 화자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물힛 마르신디어 무사람들의 말어신디어 참소입니다. 참소는 뭐야? 거짓된 증언이라고요. 그죠? 무사람들의 거짓된 증언입니다. 스루뿐디어 뭐야? 슬픕니다. 님이 나를, 여기서 님이는 님께서 나를 하마 벌써 혹은 설마 잊으셨습니까? 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의구심 나타나 있고요. 아소니마, 이게 이제 향가의 낙구초둔보에 등장하는 감탄사와 같아서 향가를 계승한 것이다 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아소님이시여 도람 다시 내 말을 듣고 개오셔 사랑해 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유배가사의 효시라는 것 알아주시고, 역시 화자를 여성으로 지어놔서 화자의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소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님의 침묵,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볼 건데, 그 지학사 교과서에서는 화자의 그 이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면에서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님의 침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과 이별한 상황이 똑같네요. 임과 이별했습니다. 감탄사네요.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의미, 인과의 이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임은 어떻게 가냐? 푸른 산빛을 헤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면 푸른 산빛을 깨치고, 그러니까 푸른 산빛은 긍정이니까 어떤 희망을 부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단풍나무 숲은
소멸과 절망의 길을 향해 님은 갔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계속 니다 경어체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차디찬 티끌이 되었어요. 가치 없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대조의 이미지 있고요.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어요. 한숨 걱정이 되어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과거의 추억,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첫사랑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고요.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원래 나의 운명은 뭐였어요? 님을 사랑하는 것이 운명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뒷걸음쳐 사라졌어요. 님이. 그래서 원래 나의 소망은 뭐였어요? 운명은 뭐였습니까? 임을 사랑하는 길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바꿔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자신의 운명은 님을 사랑하는 운명이 아니었는데 님을 만나서 님을 사랑하는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님은 떠나가 버렸단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는 기승전결의 시상전개 방식을 보여요. 기승전결. 기가 이야기의 시작, 승, 이야기의 전개, 전, 이야기의 전환, 결론이 되는 건데 결론에서 주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에서 시상이 전환, 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승이 감정의 고족, 그죠? 이야기의 고족, 심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승을 봅시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었어요. 자, 기가 먹었으면 님의 말소리가 안 들으니까 역설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면적인 의미는 나는 님 때문에 님의 향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얘기고요. 끝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어요. 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런 표현법이죠. 그 다음에 사랑도 남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신도 이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그런데 이별이 뜻밖의 찾아오니 놀란 가슴이 새로운 슬픔에 터져요. 그러니까 이별을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막상 이별을 하고 나니 너무 슬퍼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여기까지 승이었어요. 슬픔의 심화. 그 다음 보니까 그러나 하면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무슨 뜻이요? 만약에 이별을 슬퍼만 한다면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별로 인해 슬퍼만 한다면 나의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이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의 에너지로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미리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자필반이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고요.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감탄사. 자, 여기부터 결 부분이니까 여기 나온 아의 감탄사와 기 부분에 나온 아의 감탄사는 다른 의미를 갖죠. 여기서 아는 슬픔의 감정이고요. 이 결 부분에 나온 아는 슬픔의 감정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 결 부분에 나온 아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에 대한 강조예요. 이게 바로 주제죠. 그럼 주제는 뭐예요? 님은 곁에 없지만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많은 해석이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님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 님을 다시 만난다는 재회 확신도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설법이 쓰인 거죠. 제곡주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당신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도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내 사랑은 당신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라고요? 바로 삼위인곡과의 공통점이에요. 삼위인곡과의 공통점은 뭐냐? 첫째로 뭡니까? 첫째, 이별을 했어요. 님과 이별로 인해서 뭐하고 있어요?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인곡에서는 어떻게 범나비가 되어서 님의 곁에 간다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고요. 여기 님의 침묵에서는 님은 같지만 님에 대한 사랑은 뭐라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삼위인곡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신의 정성을 담은 소재를 님에게 보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님의 침묵에서는 님은 같지만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그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3개의 작품을 봤습니다. 뭐뭐 봤습니까? 맨 처음에 삼위인곡 하기 전에 뭐 했어요? 가사의 특징 봤죠. 가사의 갈래별 특징 봤고 그 다음에 삼위인곡 해석하고 송미인곡과 비교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정과정이라는 작품 봤어요. 최초의 유배 문학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다시 불러달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위인곡과의 공통점 또 하나 뭐예요? 여성 화자로 치환해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으며 또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말했죠. 다음 마지막으로 본 게 님의 침묵과 삼위인곡과의 공통점, 이별한 상황에서 간절한 그리움, 재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요거까지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송미인곡과 서경별곡, 기타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